2012년 12월 26일 재집권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현재까지 쭉 일본은 아베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계속 이어질 경우 2019년 8월에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되며 2019년 11월에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오랜 재임 기간 동안 당연히 몇 차례 정치적 위기 상황이 있어왔고 그럴 때마다 북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을 이용하여 일본 국민들의 눈을 돌려 위기 상황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베는 일본에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06년 처음으로 집권하였습니다. 일본의 총리 선출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은 미국으로 치면 하원의원격인 중의원, 상원의원격인 참의원이 기명투표에 의해 총리 지명 의결을 하고 여기서 과반수를 얻으면 총리로 선출되는 방식입니다. 아베는 사실 2006년 1차 내각 시절 친한파 정치인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립현충원에 일본 총리 사상 최초로 참배하였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었죠. 하지만 이후 2007년 진행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며 정치 기반이 취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시기 지병으로 앓고 있던 궤양성 대장염까지 심해지면서 아베의 첫 번째 내각은 1년 만에 총리직 사퇴로 마무리됩니다. 그 후 1년간 건강 회복에 전념하였고 2008년 정치활동을 재개합니다. 돌아온 아베는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불리는 시진핑이 일본에 방문하자 중국을 나치즘에 비유하는 등 예전보다 훨씬 강경해진 행보를 취합니다. 연이은 과격 발언으로 일본 보수 우익 진영의 결집을 얻게 됩니다. 결국 2012년 12월 26일 일본의 96대 총리로 재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총리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력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집권 이후로 세계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금융 완화, 재정 지출, 성장 전략 정책을 펼치며 경제 정책에 주력합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제조산업 부흥 등 나름의 경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받으며 일본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일본 20대 남성의 아베 지지율은 70%가 넘는다고 하니 청년 일자리 부문에서 실제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로도 보입니다.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승리를 통해 2018년 9월 3선 연임에도 성공하며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베 사학 스캔들입니다. 2017년 오사카의 학교법인 토리토모 학원이 학교 부지로 쓸 땅을 일본 정부로부터 매입하게 되는데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1억 3,400만 엔의 국유지를 매입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국유지 헐값 매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문이 일어난 것이죠. 이 문제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한때 20%대까지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베 정부는 북한의 괌 타격설과 한반도 전쟁설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사학 스캔들을 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던 사학 스캔들은 2018년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재무성이 관련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재무성이 이를 인정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되기 시작합니다. 조작한 공문서는 3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재무성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전역에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과 덕분인지 2018년 9월 3선 총리 연임에 가까스로 성공하며 큰 위기는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2019년 이번에는 통계 조작 사건과 손탁후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통계 조작 사건은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월별 근로통계 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임금과 노동시간에 관한 통계로 GDP 산출에도 사용되는 중요한 기초통계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베의 지지율은 통계로 보여지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통계 조작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도쿄 소재의 종업원 500인 이상의 사업소 1,500개에 대한 고용과 임금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스템 문제와 관리자의 실수로 2004년부터 500개의 사업체에서만 조사를 해왔으나 1,500개 사업체에 대해 조사한 것처럼 표본이 잡혀있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 고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통계 왜곡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전부터 있었던 시스템상 오류입니다. 2018년 이 오류를 발견하고 표본을 정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4년 문제 발생 시점부터 표본을 모두 정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2018년 이후의 데이터만 정정하는 대응을 했고 그 결과
2018년부터 임금과 고용이 급격히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통계 부정은 노동 분야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총무성 점검 결과 주택, 토지, 기업, 교육 등 국가기관 통계 56개 가운데 20여 개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베의 경제 성과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아베는 통계 부정 사건을 손타쿠라고 해명했습니다. 모두 헤아린다는 뜻인 촌과 탁으로 이루어진 일본어 손타쿠는 윗사람의 의중을 살펴서 아랫사람이 일 처리를 알아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아베는 통계 부정에 관해 전혀 몰랐던 일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참 뻔뻔한 해명입니다. 위기에 빠진 아베가 내놓은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방 쏴주면 참 좋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직전이다 보니 그럴 리는 없었고 결국 또다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죠. 이때 걸고 넘어진 게 이른바 초계기 사건입니다. 한국의 광개토 대왕암이 일본 초계기를 조준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또 일본 내에서 먹히면서 통계 부정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게 됩니다. 연이은 비리와 부정 스캔들로 정치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2019년 7월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인 일본 참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1차 내각 때 참의원 선거 완패 이후 동력을 상실하여 총리 퇴진까지 겪은 적이 있는 아베는 이번에는 그와 같은 악몽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점을 노린 것일까요? 트럼프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3월에 일본과 무역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에서는 일본의 자동차 관세 문제와 엔화 문제를 꺼내며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 협상은 5월 중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코앞에 둔 아베를 곤혹스럽게 하였었는데요. 때마침 트럼프가 일본에 방문하자 선거 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아베는 극진한 대접을 준비합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도 직접 몰고 셀카도 찍고 트럼프컵 스모 대회도 열고 최고급 화로구이 식당에서 밥도 먹고 12시간을 함께 일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경호 인력만 2만 5천 명이 투입되었다고 하니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 총리가 투어 가이드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죠. 결국 2019년 5월 26일 7월 선거 전까지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을 유예하겠다고 트럼프가 발표합니다. 아베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결과였겠지만 트럼프는 이를 통해 무역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챙기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협상 기간을 조금 늦춰주는 별것 아닌 선심을 통해 이를 빌미로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원하는 것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베는 일본 내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한국, 중국, 북한, 미국 등 해외 이슈를 통해 일본 국민들의 눈을 돌려서 위기를 회피해왔습니다. 그리고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 후 여세를 몰아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와 통계 조작 스캔들로 얼룩진 아베의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잠시 숨통을 트여준 가운데 2019년 7월 진행될 일본 참의원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 느껴진다. 지금 세계로 눈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인 미중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다툼은 격화되고 있다. 또 미국은 핵하위를 파기하고 이란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냉전 종결의 상징이 된 미러의 중거리 핵전력 제한 협정 INF도 효력을 잃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EU 이탈을 도모하는 브렉시트를 선동한 보리스 존슨이 새 총리가 되고 협상 시한인 10월 말까지 합의 없는 이탈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 관계도 사상 최악이라고 불릴 만큼 악화되고 있어 북한은 다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항의 시위와 경찰의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각종 방화 사건, 시위 운동 등이 이어지고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은 사건이나 타인의 의견에 대해 비국민으로 매도하는 공격적인 메시지가 넘쳐 흐른다. 각종 혐오 발언과 위협, 폭력 등이 눈에 띈다. 최근 몇 년 사이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세상에 충만한 느낌이다. 인간의 분노나 미움 같은 감정은 무섭다. 한 사람의 작은 분노와 증오가 결국 살인과 테러, 전쟁 등으로 이어진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현 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나카니시 히로아키 경달련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모두 전후의 태생으로 전쟁을 모르는 어른들이다. 과거 다나카 가쿠에의 전 총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정치의 중심이 됐을 때는 위험하다 라고 말했다. 전쟁을 통한 영토 탈환을 외치며 무리를 빚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지만 무산되고 평화국가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던 이 나라에서 어느덧 또 다른 전쟁을 긍정하는 언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심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2015년 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안보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전쟁 사업이 실질적으로 재개되었다.
방위성의 주도하에 경단련을 비롯한 경제계들도 그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정권의 폭주에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제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해외의 무기 전시회에서 방위부 대신이 무기를 들고 있는 영상이나 방위성의 과장급이 향후 방위산업을 국가성장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공공연히 발언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섬뜩하다. 올해 히로시마 나가사키 평화기념식에서는 두시의 시장이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동참할 것을 국빈인 아베 총리에게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형식적인 인사만 되풀이했을 뿐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의 비확산이나 핵무기의 전면적인 폐지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일본으로서의 의무이다. 그것을 스스로 짓밟는 것 같은 수많은 행위는 많은 국민들에게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2년 전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 대표가 아베 총리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의 총리인가요? 라고 핀잔을 주는 모습은 압권이었다.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미국 핵전략의 지침인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기서 폭발력을 줄이고 기동성을 높인 소형 핵무기의 도입에 대해 언급했을 때 고노다로 외상이 이를 높게 평가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도 충격적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류에 대해 실제로 핵공격을 실시한 나라다. 그 표적이 됐던 우리의 책무는 이제 동맹국이 된 미국의 폭주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헌법에 명시하여 명확하게 전쟁을 포기한 일본을 억지수법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인간에게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나쁜 역사도 비참한 과거도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짐으로써 귀중한 체험이 잊혀지고 옅어져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전후태생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주류가 되어 사회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일조차 망각한다. 전쟁을 체험한 사람 또는 피폭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제는 태평양 전쟁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보편화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소리를 하는 정치인이나 경영자가 적지 않게 출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립, 분단,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어린이와 젊은이, 고령자의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대립이나 분단, 격차나 빈곤으로부터 생겨나는 분노나 증오는 전쟁 광들의 달콤한 말에 의해 증폭된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안부 2차 세계대전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일본의 총리. 우리가 아는 아베의 초창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아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3대째 세습되어 내려오는 정치가 가문으로 아베는 4대째 세습되어 내려오는 정치가 가문으로 온갖 고초를 겪지 않은 후에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자민당의 총재에 당선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보수당의 대표가 된 격이죠. 그리고 다수당의 대표가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 하는 일본의 관례하에 일본을 다스리는 총리로 등극하게 되죠. 2007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파의 기조를 아주 강하게 내비치는 등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본 총리가 현충원에 참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지금으로서도 상상조차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뭐 꼭 이런 움직임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후 아베 자민당은 의원 선거에서 당 역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하면서 그는 정치적 행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겨우 1년여 만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맙니다. 이후 그의 자민당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며 민주당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죠. 뭐 여러 악재가 겹친 것 때문이라지만 그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뭔가 새로운 흐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 자기 얼굴을 봐요, 이렇게 보면서. 그는 두 가지의 새로운 흐름을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더욱더 보수적인 우경화와 경제 해결이었죠. 우경화란 사회적 기류가 우파 쪽으로 쏠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현상들입니다. 아베로 돌아가서 2009년 아베는 자기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하며 정치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재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의 행보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시진핑과 이명박의 행보를 비난하는 등 점차 그 자체로 극우 태풍의 핵으로 변모해 가게 되죠. 아베는 이 우경화의 가장 앞장서는 극우 결사단체 일본 회의의 회원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보는 우파 보수층의 지지로 연결되어 그의 정치생활 하나의 활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신사참배는 2012년 그가 다시 총리로 취임할 때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가만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었으면 바로 된다. 또 다른 활로는 바로 경제였는데요. 2011년은 전후 일본의 최악의 해 중 한 해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해입니다. 대지진과 원자력, 2008년 말 경제 위기 여파와 여기에 더해 최악의 내수 경제 상황으로 수출 기업들의 중소상이 이뤄지면서 일본이 심하게 흔들렸던 한 해였죠.
당시 일본 경제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구조였습니다. 일본은 수출 시장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일본의 엔화가 지나치게 높게 가격이 책정되어서 수출이 뚝 끊기고 수출 기업들이 줄초상이 나면서 내수 시장은 얼어붙게 되었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춰서 수출 시장에 다시 활력을 도모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민주당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면서 다시 2012년 아베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게 되죠. 그리고 민주당은 나락으로 침몰하게 되고요. 아베는 다시 총리로 등극하자마자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 즉 국가빚을 져서 시장에 돈을 오지게 뿌려댑니다. 그 결과 엔화의 가치가 적정 수준으로 점차 내려오고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곧 암울했던 경제 시장은 대부분 극복됩니다. 지금까지 아베가 이렇게 헤쳐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죠. 여기에 더해 극우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본격적인 흑막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일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자 자민당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게 되고 이에 아베는 안심하고 반대 세력을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야말로 폭주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거침없는 행보를 아무리 보였습니다. 빈내나는 쓰레기를 도자기에 싸서 미친 개 나발을 불러내도 쓰레기는 고물통으로 가기 마련.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도시가를 발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민당을 위협하는 일본 내의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여기에 더해 겨우 50%대에 저조한 국민투표율과 아베의 수많은 병크에도 보여주는 일본 시민들의 무관심이 어우러져 그는 안정적으로 독주를 진행하고 있죠. 그의 장기 집권은 독재라기보다는 경쟁자가 없다는 편이 어울립니다. 그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베노믹스의 몰락, 그 길일 뿐이겠죠. 슬슬 삐걱삐걱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뉴스는 사실 매년 나왔어요. 실상은 까봐야 알겠죠.